예, 14주 2차 시 공부하죠. 지금 14주차 주제가 뭡니까? 재난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가 뭔가를 김혜란과 윤고은과 정용준의 소설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 앞에 1차 시에서는 김혜란의 물속 골리앗을 읽었죠. 이번 2차 시에서는 윤고은의 그 밤의 여행자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 상징과 이 재난 서사에서 종교적 상징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죠. 그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포장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그 자본의 압도적인 어떤 폭력성을 이제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요나는 정글이라는 회사의 이제 여행사인데 정글 여행사의 수석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세계 재난 지역을 여행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을 피하고자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 위험 요소를 찾아서 재난 현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정글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특화된 여행사죠. 재밌네요. 자, 소설 61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 여행을 떠남으로써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크게 충격, 처음에 충격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정과 연민,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런 어떤 재난으로부터 비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도감,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짐을 하죠. 이런 것들, 이런 그다음에 우월감, 나는 살아남았다. 이런 순으로 진행되죠. 어느 단계까지 마음을 움직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 이 모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확신, 그러니까 재난 가까이에 갔음에도 나는 안전했다는 어떤 이기적인 위안, 이런 것을 이런 여행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된다라고 그 사람들의 깊은 그 어떤 내면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 어떤 소설입니까?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죠. 이 소설은 여행으로 재현된 비극적 이미지를 찾아 실제 재난의 현장으로 떠나고 되는 사람들과 그 욕망을 파고든 재난의 상품화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비틀린 욕망을 포착하고 있어요. 죽음이 질비한 그 재난의 폐허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동정과 연민 그리고 이기적인 위안을 주는 흥미로운 스펙터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 요나는 사소한 일상의 균열에서 이제 재난의 신호를 감지해요. 뭐냐면 이제 실적을 최우선시하는 회사에서 수석 프로그래머인 요나는 자신이 서서히 퇴물이 되어간다는 보이지 않는 위험 신호, 엘로 카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정한 그 어떤 지위나 경력에 도달하면 이제 밀려나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두가 아는 회선의 신조어인 파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 따돌림을 당하겠죠. 퇴물만을 성희롱한다는 직장 상사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자,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버티다가 사표를 이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마지막 미션을 제공해 미션을 줍니다. 퇴출 후보지의 그 상품의 여행지를 이제 직접 가서 보고 그 전폐 여부를 결정하는 이제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립의 위기에 처한 요나가 자신과 비슷한 이 그 처지에 놓인 여행지를 이제 그 소위 감찰, 상황하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전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이 유무는 생존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만을 강조하니까 그것이 유일한 척도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쓸모를 치열하게 증명해야 생존이 가능하겠죠. 이 회사 이름이 정글이에요. 그걸 의미하죠. 치열한 생존에 각축전이 벌어지는 정글과도 같은 자본주의적 경쟁 체제를 비유하는 그런 회사죠. 이 회사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공간이 모든 장소가 그렇죠. 요나는 부족 간의 전쟁과 사막의 싱크홀이라고 하는 슬픈 재난을 겪은 섬나라 무이를 여행지로 이제 선택을 합니다. 무이에서 사막 싱크홀과 화산 그리고 1박 2일의 홈스테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무이섬이 재난 여행지로서의 이제 가치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해요. 왜 그럴까요? 폭발하지 않는 화산 더 이상 흥미가 없지 않겠어요? 부족 간의 전쟁과 사막의 싱크홀 사건을 그냥 재현해 내고만 있으니까 연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이제 이런 여행 상품을 선택한 관광객들이 갖고 있는 내밀한 어떤 욕망 예컨대 재난에 대한 공포나 충격 연민 이걸 이제 끌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요. 요나는 더 이상 공포와 충격이 남아있지 않은 안전한 재난 현장은 시한이 만료된 제한 상품이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귀국길에 일행에서 낙오돼서 다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연민을 자아낸 주민들의 모습 역시 하나의 연출된 생존을 위해서 연출된 연극에 불과했음을 깨닫다기보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책 속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요나가 보는 거죠. 저만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요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익숙한 노인, 늘 이제 봤던 노인이란 얘기죠. 싱크홀로 두 다리를 잃고 아코디언을 연주하던 노인. 근데 그가 저기 서서 빗자루와 휴지 조각으로 골프를 치고 있더라. 너무 멀쩡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서 있는 노인의 모습에 요나는 이제 화가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 노인도 마찬가지 화가 난 듯, 그 빗자루를 저쪽으로 휙 집어던지고 나무 등가에 걸터 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제발 좀 우리도 휴일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재난 사건뿐만이 아니라 재난에 의한 슬픔과 고통까지도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 자본에 침입되어 있는 무의 또 다른 민낯을 보게 되는데 그건 폴이라고 하는 거대 자본. 막대한 자본금을 무에 투자한 선박업체 폴은 위기에 놓인 무의 여행 상품을 이제 회생시키기 위해서 작가를 고용해서 재난 시나리오를 쓰게 해요. 그다음 인공적인 거대 싱크홀과 가짜 희생자들 그리고 기획된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서 재난 극복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여행지로서의 무의의 그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에 이제 뭐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요나는 그 거대한 재난 연극의 희생자가 준비된 시체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살해된 사람들의 시체, 그 다음에 악어라고 그렇게 불리는 무허가 수상가옥의 불법 거주민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악어들에게 그러니까 무허가 수상가옥의 불법 거주민들에게 그 재난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려요.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알게 되고 조금 이제 연인 관계가 된 그 럭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래서 비극적 파국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요나의 이름을 빌려서 예언자 요나의 이름을 빌려서 멸망을 경고하는 그런 묵시론적 세계말적 묵시록적 서사의 이제 그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좀 봐야겠죠. 요나서에서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순종하지 않네. 그러니까 벌을 받겠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맞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데 이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느느웨에 재앙이 내리기를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 박동크를 통해 요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이제 주는데,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가상의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한 요나는 하나님이 내린 깨달음을 통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나의 이야기는 재앙의 선포가 구원이라는 것, 죽음이 새로운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그 아이러니는 이제 윤고은의 소설 밤의 여행자에서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무위에서의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생존을 의미하죠. 재난상 프로그래머인 수석 디자이너 프로그래머인 요나에 의한 재난지 선포는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거대 자본 기업은 폴의 뜻에 따라서 무의 재난 프로젝트에 참여하죠. 그래서 요나의 임무는 이들이 만들어낸 인공 싱크홀의 재난을 선포하고 리모델링된 무위를 여행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퇴치력에 놓인 요나 그 자신과 또 이 무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위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죠. 왜? 자신의 쓸모를 입증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요나는 이제 그 연인으로 된 럭을 통해 무위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그 다음에 앞에서 봤지만 이 재난이 마네킹이 아니라 그 실제 인간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조직적 살해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거대 자본인 폴이 시나리오 작가를 대리해 쓴 실제 묵시록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럭과의 사랑을 통해 이 재난이 뭐 흥미로운 스펙타클도 여행 상품도 아니다.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재난의 선포가 그 거대 자본에 의한 거짓 구원임을 알게 되고, 위기에 빠진 악어들에게, 그 불법 거주 수상가옥에 사는 불법 그 거주인들 악어들에게 진짜 경고를, 이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내림으로써 진정한 예언자로 이렇게 이제 거듭난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구약의 요나의 어떤 거듭남과 그 유사한 부분은 있죠. 자, 소설이 요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소설은 이제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 인류를 재앙에서 구원하는 희생적인 영웅서사를 답습하는 그런 구태에 의한 이제 어떤 소설로만 떨어졌겠죠. 근데 소설은 새로운 어떤 반전을 보여요. 그건 뭐냐면, 준비된 가짜 재난연극 전날 밤 거대한 쓰나미라고 하는 진짜 재앙이 이 무위를 덮쳐요. 재난을 기획한 담당자라든가 그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이 쓰나미에 쓸려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맹그로브 숲에 숨어있던 악어들은 대부분 존재하죠. 그 이제 요나의 그 경고를 받고 이렇게 숨어있던 이 수상가옥에서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생존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단죄하는 듯한 진짜 자연의 어떤 그 재앙,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재앙에도 사라지지 않는 자본주의 힘. 그래서 역설적이게 또 이제 무위를 각광받는 여행지로 재탄생시킵니다. 자본의 힘에 의해서. 재난 현장에서 죽은 요나를 어떤 재난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으로 부활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각본을 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런 재난보다도 더 강력한 이런 그 신자유주의 시대의 거대한 어떤 자본의 힘, 권력을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소설에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소설 속의 요나와 무이섬은 파울 혹은 폴로 상징되는 어떤 그 절대 자본의 그 어떤 소위 의지에 의해서 존폐가 결정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해서 강력한 힘을 갖는 이 폴이라고 하는 이제 자본의 존재는 하나의 일종의 부재지주. 자, 바우만은 또 지구화가 가져온 세계화를 말합니다. 공간의 압축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의 경계가, 국가 간 경계가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했고, 이런 지구화된 조건에서 투자자들은 어느 한 지역에 묶이지 않고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기 자본들은 또 소위 이제 그 이윤을 남기면 소위 먹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바탕으로, 결국 이제 자본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재지주가 된다. 그러니까 임자 없는 땅의 주인이 돼버리는 이런 거. 그래서 공간성으로부터, 근데 이 문제가 뭐냐? 그런 어떤 그 공간성으로부터 부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 이제 폴은 그 이제 어떤 그 절대 자본 폴은 한 번도 실제로 이제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실체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 떠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이제 잠들 때까지 이 자본의 논리 속에서 사실은 포획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본의 실체는 보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모바일을 어떤 걸로 씁니까? 나는 지금 LG G6죠. 여러분은 뭐 다양하게 삼성이든 나같이 또 LG도 더 새로운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아이는 뭐 아이폰, 애플, 아이폰인가요? 하여튼 애플지 쓰고 그러던데, 하여튼 이렇게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이제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눈 떠서 우리가 눈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들 손에 쥐고 살잖아요. 이렇게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어 살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이 영상 그 교환을 만들고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수업 자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나는 이제 LG를 주로 많이 씁니다. LG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일테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자본은 실체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 LG일 수도 있고 삼성일 수도 있고 애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는 나는 이제 기아 K5 타고 다니는데, 뭐 자동차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어떤 단일한 어떤 실체가 단일하고 고정된 그런 어떤 실체가 없는 이런 이제 이 자본의 그런 어떤 논리 또는 지배 속에서 일정하기는 편리를 느끼면서, 그러나 결국은 그 뭐 좀 열심히 노동해서 휴대폰 이제 물론 사용료 뭐 당연히 대가는 지불해야 되겠지만, 휴대폰 매월 이렇게 통신비로 지불하죠. 뭐 자동차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그 얘기하고 있죠. 이런 그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존재로서의 자본 권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폴은 이 그 절대적 자본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무위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가와 같은 호모 사케르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한다. 그러니까 이 자본의 논리가 결국은 이제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악어는 여기서 계속 이제 하나의 어떤 표상으로 이미지로 나오는 거죠. 그 뭐 불법 수상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호모사케르가 21번 각주가 있는데, 이제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게 일테면 그 벌거벗은 어떤 그 뭐 생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테면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법과 제도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존재, 이걸 호모사키르라고 하죠. 이 그 난민이라든가 뭐 일테면 하층민이라든가 어떤 소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호모사키르라고 합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 자신의 부를 이제 축적하고자 하는 비윤리적인 그런 권력이죠. 자본에는 윤리가 없죠. 오직 생산성과 이윤의 추구, 끝없는 그다음에 뭐 만족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폴에 의해 기획된 저는 프로젝트는
모든 역할이 고도로 분화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비도덕적인 재난의 실체를 알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 재난 연극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진짜 재난으로 무이섬의 주민들이 대부분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업은 살아남죠. 그래서 무기를 부의 축적에 활용하는 거죠. 즉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 폴이 뭔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거대 기업, 자본 권력을 말해요. 폴은 인간의 이제 생멸, 생존과 이제 그 사라짐, 이것을 자본의 논리로 결정하는 부도덕한 거대 자본 권력을 이 소설 윤고은의 그 밤의 여행자죠. 네. 그 요나서에서 니느웨에 대한 그 재앙의 계시는 요나에 의한 그 니느웨에 대한 재앙의 계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계시는 부패의 정화로 결국 이어졌고 그이 구약에서는 근데 폴 또는 파울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질서는 그 재난마저도 그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그 체제를 더욱 이제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설은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존중 역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거대 자본의 논리를 비극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 속 요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그 자본의 힘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파국에 대한 어떤 경고를 이게 하나 이제 이 작가의 주제의식 내지는 문제의식이죠. 이 주제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호모사케르를 뭐 지금 이걸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홉스는 그 자연 상태는 국가의 법과 무관한 법 이전의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법을 구성하고 그 안에 정주하는 뭐 예외이자 문턱이다. 좀 비유적인 설명이긴 한데, 그러니까 만인의 전쟁 투쟁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그 어떤 투쟁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모두가 다른 모두에게 벌거벗은 생명이면서 호모사케르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늑대화와 늑대 인간화는 그러니까 예외 상태에서 시발된 국가 부원의 순간에는 언제라도 이제 가능하다. 이게 이제 폭력의 어떤 기원과 관련된 것이고, 바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호모사케르, 그러니까 호모사케르는 희생 번제로 바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그 불결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또 누구나 처벌받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예외적 상태. 그래서 인간의 세계도 속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로 바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누구나 처벌받지 않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간베는 이런 상태를 이제 이중적 배제, 즉 예외 상태에 처해진 존재다. 이렇게 이제 호모사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한국 사회에서 소위 호모사케르 아간벤이 말한 이런 예외 상태에 처해진 존재, 호모사케르, 이 소설에서는 윤고은의 소설에서는 그 불법 수상 가옥에서 살고 있는 그 매우 그 아주 절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재난 지역의 어떤 상품화를 위해서 희생되는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존엄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그 내에 던져진 그런 존재로 나오고, 그러면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소위 벌거벗은 생명,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호모사피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그 14주의 과제를, 요 지금 내가 했던 질문을 내가 메모해 놨다가 여러분에게 그 과제방에 잘 만들어서 간략하게 하여튼 뭐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그 정도 해서 2차 시를 일단 마치고 조금 있다가 또 14주 3차 시 재난 소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그것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파국의 의미,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죠. 조금만 쉬겠습니다. 2차 시 마칠게요.